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이제 본다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출발을 카메라에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이제 카메라의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사람의 눈하고 비교를 해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의 그 구조와 기능이 바깥에 있는 사물들이 렌즈를 붙여서 뒤에 필름에 이제 영사되는 이 과정을 많은 분들이 사람의 눈이 바깥에 있는 외부 사물의 이미지를 받아들여서 렌즈를 투과해가지고 뒤에 망막에 비치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거나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눈의 구조를 거의 이제 카메라의 구조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우리가 되게 익숙해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는 이런 설명 자체가 우리가 카메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되게 유용한데요. 우리가 이게 거꾸로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설명은 자칫 마치 우리가 카메라로 무슨 대상을 카메라의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능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눈으로 무엇을 보잖아요. 여기는 책상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는 이런 행위와 카메라가 우리가 카메라 렌즈로 어떤 대상을 찍기 전에 잡았을 때 이 스크린과 뒷부분의 필름 앞에,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니까 필름이 아니라 다른 전두의 망막에 그 이미지가 비춰지는 행위를 마치 같은 행위가 아니니까 같은 거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본다는 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카메라의 대상이 반사된 빛이 비쳐서 카메라 여기 필름막에 이미지가 맺혀지는 것하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앞에 보는 어떤 대상들을 본다는 것 사이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예. 시신경이 뇌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 보셨어요? 정답을 아시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설명에 근본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책상을 보고요, 여기 사람을 보고 창문을 봐요. 그러니까 그 본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가 예를 들면 창문이 뭔지 모른다면,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책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책상을 볼 수 있을까? 없죠. 근데 카메라는 자기가 이 렌즈가 향하는 모든 대상들을 그냥 찍어서 이미지를 잡아낼 수는 있지만, 카메라는 자기가 붙잡는, 내가 포착한 이미지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인지생리학에서 그 과정을 세밀하게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이 지각 과정에 대한 이제 인지생리학에서 나오는 설명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자극이 있어요. 우리 눈에 어떤 외부의 빛에 반사된 자극이 들어와요. 그런 자극을 뭐 한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하나는 외부의 빛이 비춰진 빛이 대상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자극. 그리고 혹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어떤 대상으로 향했을 때 생겨나는 이런 자극이 있는데, 눈에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요, 그 자극이 이게 우리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뇌에서 우리 눈에 들어온 이 자극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우리 뇌에 있습니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 과정이, 카메라로 대상을 이미지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어요.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투과된 빛의 빛의 입자가 반사된 빛이 필름막에 비춰지고 이것을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포착하는 방식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그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과정이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발견한 어떤 그 인지신경과학 관련된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각과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극을 환경 자극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택하여 주의를 기울이기에 대해서 얻어진 자극을 주의 자극이라고 하는데, 이 환경 자극이건 주의 자극이건 둘 다 중요한 건 이게 망막이 비치게 되면 이게 우리 내부에서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눈과 카메라의 기본적인 차이점인데, 뇌에 전달된 전기 신호가 지각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에 의거해서 이거구나, 책상이네, 사람이네, 창문이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상을 보고 저 앞에 사람이고 달이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카메라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알미나 지식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다들 다 이렇게 읽으시죠? 예. 네.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더의 H를 이루는 요 글자하고 캣의 A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읽으신 거냐면, 한 번은 이걸 H로 읽었고 다른 한 번은 A라고 읽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읽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또 떼어놓고 본다면, 요 가운데 글자만 우리가 떼어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게 A일지 H일지 애매하게 느껴졌을 텐데, The cat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는 cat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맥락 속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런 우리의 뇌는 이거를 여기에서는 H라고 읽고 저기에서는 A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실험이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들 그냥 그 감각적 자극만을 그대로 카메라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볼 때 항상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읽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The Cat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사례가 되게 많은데요. 이 삼각형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네. 뭐가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처음에 가장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이 오른쪽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책 있잖아요. 텍스트 읽을 때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방향성에 어떤 길게 느어져 있는 이미지를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이런 방향성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삼각형 방향이 저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잠시 그 틀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보면 이 모든 삼각형이 또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또 하나 이 사례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이미지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함에 따라서 그 대상을 우리의 뇌는 거의 자동적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이거를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면 오른쪽으로 다 향하고 있고요. 이 삼각형들이 위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특히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게슈탈트 스콜로기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여기도 두 가지로 보이죠? 뭘로 보이시나요? 네, 토끼로도 보이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재미있는 사례인 것이 우리가 이 대상을 토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앞에 토끼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걸 거위라고 떠올리는 순간 거위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이 대상이 주는 자극이 우리의 뇌에서 우리가 이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암과 지식의 틀을 가지고 이 대상을 보는가에 따라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카메라로 그냥 대상을 그냥 그냥 그대로 이렇게 찍어내는 포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식과 우리가 알미 결정적으로 거기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뭐가 보시나요? 뭐 보이세요? 네, 맞아요. 이건 수산 비행기가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을 그 시지각을 체험해보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다. 여긴 당연히 비행기죠. 비행기를 안 보시고 다른 걸 보신다면 여기 안과에 가고. 예, 이 비행기 사진을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한번 우리 가상적으로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요.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시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비행기를 처음 봤어. 뭐라고 볼까요? 그는 뭘 볼까요? 왜?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 우리는 비행기를 못 봐요.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신이 만약 이런 비행기를 처음 봤다고 한다면 일단 그의 눈에는 이 비행기라고 하는 사물이 이렇게 햇빛에 비춰진 이 반사된 지각 일단 그의 눈에는 자극으로 주어졌겠지만 이것이 전달된 되뇌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알미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원신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암, 예를 들면 새에 대한 암이 있겠죠. 날아다니고 하늘 공중을 날아다니고 또 날개가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 자기의 지금 뇌에 전달된 이 시지각에 가장 유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덧대어서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암에 의거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아주 경험주의적,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 보는 거라도 보면 알지. 뭐 너 그거 어디 있어? 너 그게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 이거 봐 여기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지만 그냥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지각을 우리 눈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지식과 알미 미리 있어야 된다. 전제돼요. 그게 작용돼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알미나 지식과 이렇게 긴밀하게 떼어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미술에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되게 많은 어떤 흥미로운 사례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 한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알브레히트 듀러가 만든 코뿔소 1515년 코뿔소가 유럽 사람들이 코뿔소를 알았을까요? 그 전에 1515년 5월에 이 코뿔소 아프리카 인도 여기서 이제 서식하는 동물인데 그 전까지는 유럽 사람들은 코뿔소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15년 5월에 이때 아프리카 인도가에 있었던 이제 식민지 총독이 스페인 그 황제에게 코뿔소를 선물로 보냅니다. 그게 싫어서. 그래서 당시 이제 스페인 항구에 코뿔소가 처음 등장해요. 이게 유럽인들이 처음으로 코뿔소를 받았던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코뿔소라는 동물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비행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원시인들처럼 이들은
이 코뿔소라는 처음 보는 동물을 앞에 놓고 이제 당연히 이 동물에 반사되는 빛은 그들의 시각적인 지각에 스티뮬러스를 줬겠죠. 하지만 이게 뭔지,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볼지를 생각할 때는 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코뿔소에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쓸까?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 이게 원시인처럼 이들이 알고 있는 어떤 대상, 유사한 대상과 내가 눈앞에서 본 이 대상의 눈앞에서 본 이 대상을 알고 있는 어떤 알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해석해내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잘 드러난 이 판화가 이 뒤로가 제작한 코뿔소 판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시 1515년 유럽 사람들이 코뿔소를 처음 보고 나서 뒤로가 이 코뿔소를 판화로 제작해서 일종의 사전에 이렇게 서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나온 이렇게 하나입니다. 뒤로도 사실 당시에 코뿔소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코뿔소를 거기서 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는 코뿔소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다더라 라고 한 얘기에 거에서 이제 제작한 판화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요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코뿔소를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뿔소와는 좀 이렇게 미묘한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끼시죠. 어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뿔소의 두터운 피부죠. 그러니까 코뿔소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되게 두터운, 우리가 갑옷이라고 부르는 이 두꺼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뒤로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무슨 나사 옷 같은 게 이렇게 어깨 측면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어깨 부분하고 다리 사이에는 장식 같은 것도 막 들어요. 그리고 이 다리를 표현한 이 모습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무슨 비늘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전반적인 이제 코뿔소의 요 부분과 코뿔소 몸을 덮고 있는 이 갑옷 같은 부분들은 뭐를 이거? 그렇죠. 보시면 갑옷이에요. 뒤로는 당연히 15세기, 1515년, 16세기 살던 사람이니까 이 갑옷을 많이 봤을 겁니다. 갑옷을 알고 있어요. 뒤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코뿔소를 당시에 봤었던 유럽 사람들이 이 코뿔소의 두터운 피부, 이 갑옷을 어떻게 봤을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코뿔소의 대상들을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표피를 에워싸고 표피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단단한 어떤 물질인 이 갑옷에 대한 이미지, 갑옷에 대한 알매 의거해서 코뿔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이 코뿔소의 이거는 그 갑옷의 이제 어깨 부분과 비슷하게 묘사를 하고, 이 다리 부분 보면 사슬 갑옷이라고 하죠. 보시면 이런 사슬 갑옷처럼 묘사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16세기, 17세기 이때 이전에 만들어진 이런 판화나 그림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특히 해부학 관련 그림들인데요. 사람의 뱃속을 우리는 해부학 이런 책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 많이 봐서 뱃속에 심장, 허파, 내장, 소장인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사람 뱃속을 열어봤었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각각의 장기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잘 드러낸 이렇게 구분돼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저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 뱃속에 있는 이 장기들을 오늘날처럼 심장, 콩파, 대장, 소장, 허파라는 기관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나누어진 것을 알기 이전에 사람들은 뱃속을 들여다봤을 때 그걸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어떻게 묘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관들 묘사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를 들면 갈대, 뱀. 그러니까
사람의 이 내장 기관이라는 게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기관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대상들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자기들의 지식에 의거해서 그것을 보고 민차적으로 그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재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우리의 본다는 게 그 어떤 대상을 본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알매 그 의존되어 있다. 그 알매에 의거한 하나의 해석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는 특히 이제 미술 작품, 특히 현대 미술에 들어와서 되게 그 흥미로운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그러니까 르네 마그리트가 제작한 세시네파 윗배 맞나요? 불어 발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한 그림입니다. 우리 이 그림 보면 뭘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제 말하기가 좀 두려워지셨죠? 파이프는 뭡니다. 그죠? 파이프라고 생각해요. 파이프, 담배 파이프 그려져 있네요. 근데 이제 마그리트는 그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 뭐라는 걸까 도대체? 왜 마그리트는 이런 말을 쓰는 걸까? 파이프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라는. 우리 한 발 더 나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가 실제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파이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파이프를 유화 물감으로 그린 거죠. 거기에서 또 한 차례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파이프의 형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화 물감 무더기잖아요.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칠하고 여기는 뭐 흰색을 좀 넣었을 거고 여기는 검게 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물감의 무더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감으로 이런 색깔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해서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파이프가 아니라 물감 무더기죠. 물감을 이런저런 물감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 위에 표면에 칠해서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파이프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리트의 이 그림이 참 여러 가지 본다는 것에 대해서 나가서 미학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감 무더기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에 우리는 곧바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이건 파이프야 라고 봐요. 파이프를 봐요. 이 마그리트의 이 그림에 대해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철학자가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미셸 푸코에 의하면 마그리트의 이 그림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 있었던 보는 관습의 문제를 제기한 거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사성, 재현의 원리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서양 미술사도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에서 계속 그 역사를 지배해왔었던 원리가 바로 유사와 재현의 원리인데요. 그게 뭐냐면 유사의 원리는 유사하다는 사실과 재현적 관계가 있다는 확인 사이에 등가성을 일치한다. 하나의 형상이 어떤 것 혹은 어떤 다른 형상과 닮아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회화의 게임 속으로 당신이 보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분명한, 유구한, 수천 번 되풀이된 그러나 거의 언제나 말이 없는 언표가 끼어들어온다. 좀 지성적이고 좀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게 이 유사의 원리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특히 이렇게 회화의 역사에서 미술의 역사에서는 어떤 대상이 그것이 그저 물감 무더기일 뿐에도 불구하고 그 물감 무더기를 그것과 유사하게 생긴 다른 것의 재현이라고 보는데 아주 익숙해 왔다는 거예요. 물감 무더기라고 보지 않고 이걸 파이프라고 봅니다.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구름 같은 거 보면서 저건 양떼야 뭐 저건 뭐 이 마음이야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대상들 하다못해 바닥에 껌이 막 이렇게 눌러붙어 있어도 이거는 뭐 총처럼 생겼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을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바닥에 늘붙어 있는 껌을 보는 게 아니고 총을 봐요. 그렇죠? 여기 물감 무더기를 보지 않고 파이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유사성, 재현의 원리라고 푸코가 얘기하는 이 시선의 익숙함, 이 시선적인 관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상이 하나의 형상이 어떤 것과 닮아 있기만 하면 곧바로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말이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있는 다른 것을 보는 이런 습관, 이걸 유사 재현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왔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적인 시각 방식. 근데 마그리티의 이 그림은, 보시는 이 그림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당연히 파이프라고 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물감 무더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물감 무더기로 만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파이프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바로 이 파이프, 물감을 보지 않고 파이프를 보게 되는 이런 재현의 원리에 오랫동안 익숙해 왔었다는 건데, 이런 문제의 제기는 특히 현대 미술에 와서 아주 흥미로운 미학적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물감 무더기라고 보지 않고 파이프라고 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는 이 물감 무더기, 눈앞에 있는 이 대상과 이것이 재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다른 대상이 이렇게 다른데, 이 대상 사이에서 요거를 보지 않고 이것이 재현하는 그 대상을. 그런데 이런 유사의 재현의 원리가 현대미술에 들어와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기에 처합니다. 말하자면 도전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런 이제 그림들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저는 이제 피카소의 콜라주입니다. 피카소는 이런 콜라주를 제작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잡지도 오려서 붙이고 색종이 붙이고 그리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술잔과 술병 이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아니면 이거 기타. 이 더 앞거는 이거죠. 바이올린. 뭘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바이올린 뭐예요? 우리가 자 보는 건 이거 철판이고요. 여기 나무 조각이고 헝겊들, 청각. 이것들로 이렇게 얼기설기 막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피카소는 이걸 바이올린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이 긴장감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 접했을 때 우리의 아주 익숙했었던 이 재현과 유사의 원리는 어떤 대상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보면 늘 그것을 요거를 내 눈앞에 있는 요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재현한다고 하는 어떤 대상을 보는 데 아주 익숙해 있었는데, 피카소의 이런 그림, 이런 작업들은 어떤 문제를 현대미술에 제기했냐면, 사실 너가 보고 있는 거는 바이올린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이 우리 눈앞에 있는 나무 조각이다, 새 조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긴장감이 이제 되게 커진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과 이것이 재현한다고 하는 어떤 대상 사이. 현대 미술의 일반적인 경향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재현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서 그것이 재현하는 이 매체, 물질 자체의 표면으로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한번 먼저 이 로댕의 작품을 가지고 보면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기스트 로댕은 일반적으로 현대 조각의 그 시작을, 그러니까 조각의 역사에서 로댕에서 합니다. 로댕은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고전주의 조각과는 달리 현대 조각 소위 출발점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로댕은 우리가 그 전까지의 조각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대리석 조각들,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런 많은 조각들 알고 있잖아요. 비너스라든지 이런 조각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거 돌멩이로 만든 거잖아요. 이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조각을 보면 뭘 보냐면 돌을 보지 않고 이 돌을 통해서 돌이 재현하는 어떤 대상, 여신이라든지 다른 대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선,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요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투과해서 이게 재현하거나 재현한다고 하는 이 대상을 봅니다. 이 시선에 아주 오랫동안 그 미술은, 현대 이전까지 전통적인 미술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왔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대상이 갖는 물질성, 그러니까 대리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상이 대리석으로서의 독특한 자기의 물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돌멩이라면 돌멩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을 최소화시킵니다. 이런 고전주의 조각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만들어낸 이 매끈한 표면 그리고 특히 이제 고전주의 그 조각가들이 그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섬세한 옷주름 같은 건데 돌멩이 같지 않게 만들어낸 이 옷주름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는 것이 돌멩이가 아니라 얘가 재현하고 있는 저것이다라고 곧바로 아주 스무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댕의 조각에서는 그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보시는 것처럼 로댕은 그러니까 우리 로댕의 조각을 보면 매끄럽지 않죠.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심지어 어떤 조각들에는 되게 많은 조각가 자체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고전주의 조각의 입장에서 보면 미완성이야.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로댕의 조각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고전주의 조각에서 그걸 대할 때처럼 눈앞에 있는 그 대리석이 아니라 이 바깥에 이것이 재현하고 있는 어떤 여신이나 어떤 대상을 보기 이전에 먼저 이 앞에 물질적 표면 여기에 붙이고 이걸 보게 돼요. 마치 피카소에 보셨던 것처럼 이 바이올린처럼 피카소가 바이올린이라고 내놨는데 우리는 바이올린을 보기 위해 이걸 가지고 뭐 상상력을 아주 풍부히 발휘해줘서 피카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아주 큰 추상을 발휘하면 바이올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우리의 추상적 능력이 발휘되고 이렇게 사용돼요. 길쭉한 거는 뭐 바이올린 활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옆에 바이올린의 몸통을 형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바이올린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대상과 이것이 재현한다고 하는 바이올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이올린을 보기보다는 이 쇠 조각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로댕의 조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로댕의 조각이 현대 조각의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렇게 크다란 이유는 뭐냐면 이전의 고전주의 조각은 이 대상이 돌멩이나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 대리석이나 돌멩이와 같은 이 대상의 물질적 성질을 최소화시켜서 이게 마치 돌멩이가 아닌 것처럼 돌멩이가 아닌 듯이 곧바로 우리의 눈이 요걸 사실 돌을 보고 있지만 돌이 아닌 이게 재현하고 있는 여신을 보도록 이렇게 나아가게끔 하는 것. 이런 데 익숙해져 있었다면 로댕의 조각은 우리에게 이 대상, 이 돌 혹은 청동이 갖는 표면에 붙들려. 그러니까 표면이 질감이 더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우리 미학적으로 보면 소위 그 관념론적인 미학에서 이후에 이제 일어난 현대 미학으로의 전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겠지만 아시겠지만 플라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플라톤 고대 철학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가 관념 이데알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철학자거든요. 이데알리즘에서 중요한 건 아주 좀 간략하게 아주 간략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눈앞에 보는 어떤 하나의 대상은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대상의 이념, 이데아로 나아가기 위해서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은 다들 다 서로 다르게 생겼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넘어서 있는 소위 플라톤이 얘기하는 사람의 이데아는 그 개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모두를 극복한 완벽한 어떤 사람의 이념. 플라톤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눈앞에서 어떤 경험적인 대상을 보잖아요. 하나의 책상이건 나무건 사람이건 간에 이 대상은 요곳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정신을 이걸 넘어서 이 대상의 이데아로 나아가게끔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게 서양에서는 거의 18세기 이 로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예술가들의 작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생각이에요.
그 전까지 모든 작가들은 이렇게 페인팅이건 이제 조각이건 간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이 재현을 해내는 이 물질 매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재현되는 대상. 그러니까 이념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로댕은 무엇을 했냐면 우리 처음으로 이제 이 조각 자체의 표면의 물질적 성질을 드러나는 우리의 눈이 얘를 통과해서 저기 어떤 재현 대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흙의 표면의 거칠음, 표면의 물질적 성질, 물성 여기에 붙들리고 있어요. 현대 미술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현대 미술들이 이제 이후에 많아졌는데 것처럼 이런 미술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피카소처럼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전혀 바이올린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바이올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보는 방법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걸 리차드 몰하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자는 Seeing I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영어로요. Seeing in requires one to attend simultaneously to object what is in the picture and medium, the physical stuff of the picture or instantly. 그러니까 말하자면 seeing in이라고 하는 특별한 보는 방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대상을 보고 그림 속에 있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그림을 그 대상을 드러내고 있는 보면 이 나무 조각, 새 조각 이것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면 현대 미술에서 이 작업들은 이전의 그 구현주의나 무전주의 작업들과는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얘가 재현하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재현하는 대상 자체의 물질적 성질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딱 보면 파이프네, 딱 보면 여신이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현대 미술에 와서는 이처럼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이게 뭐냐? 라고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이 매체 자체, 이 재료 자체의 물질적 성질이 강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떤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보라임이 얘기했던 것처럼 seeing in 이것도 뭐와 관련되어 있냐 앞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본다는 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보는가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제 현대미술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현대미술을 경험한 현대미술을 경험하고 감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알의 영역은 이전 시대에 훨씬 더 확장됐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도 곧바로 파이프라고도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물감의 무더기.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냥 이렇게 피카소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처럼 어떤 대상을 이 눈앞에 있는 바로 물질적인 대상, 조각의 표면, 돌멩이의 물질의 성질로도 볼 수도 있고 이것 전체가 재현하고 있는 어떤 대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는 방식이 이전의 관습적인 방식으로 재현으로 보던 있는 현대 미술의 이런 작품들이 더 확장됩니다. 넓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이제 이 현대 미술의 덕분으로 현대 미술에 대한 이런 감상과 지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전보다 풍부해지고 확장돼요. 이게 첫 번째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본다는 것이 암과 지식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암과 지식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주 크게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사례가 매체입니다. 시각 매체. 갈릴레이 17세기
살았던 과학자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살번 하다가 빠져나와. 어떻게 보면 참 지옥 없는 과학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릴레이가 무슨 짓을 또 했냐면요. 죄송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만원경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갈릴레이 이전에도 만원경이라고 하는 게 렌즈를 가지고 렌즈 하나 두 개를 붙여서 세상을 확대해서 보는 방식의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장난감으로만 사용됐다고 해요. 근데 갈릴레이가 이거를 가지고 처음으로 보신 것처럼 자기가 직접 만원경을 만들었고요. 갈릴레이의 이제 뛰어난 점은 위대한 점은 역사에 남기는 점은 뭐냐면 이 만원경으로 그 전에 이제 귀족들이 이거 가지고 여자 치마 밑이나 이런 거 들어봤었던 데에 반해서 갈릴레이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하늘을 봤어요. 이게 만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나서 갈릴레이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보시는 것처럼 1610년에 발표된 시데루스 인시우스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갈릴레이가 본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달이에요. 이게 갈릴레이가 자신의 만원경으로 봤었던 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는 별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고 별 쇼크를 주지 않는 달의 모습인데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바로 이 달의 모습.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엄청 다르기 때문이죠. 육안으로 본 달은 어떻죠? 그냥 동그란 빛의 정. 그렇죠. 동그랗고요, 매끈하고, 그렇죠? 마치 그 우리 달에 대한 수많은 이 설화 신화들이 있잖아요. 달 위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토끼가 있다거나 달의 은빛, 이 빛나는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그 달의 빛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사람들로 하여금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끈한 표면을 지닌 완전한 구체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었던 데에는 그 이전까지의 우주론이 또한 영향을 끼쳤었는데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그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그 위에 다른 행성들이 있는데 인간이 있는 이 땅은 아주 보면 울퉁불퉁하고 산도 막 비쭉비쭉하고 막 구덩이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만큼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저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는 그래서는 안 되는 세계. 거기는 좀 완전한 세계. 지구에 있는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물들의 운동이 직선 운동을 한다. 생겨났다가 소멸하고 없어지는 이 천상에서의 세계는 원운동, 모든 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 이런 세계관, 우주관과 결합되어서 달의 모습은 당연히 지구의 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런 불완전한 표면이 아니라 완벽하게 매끈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인 이런 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을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사에서 수많은 연인들이 달을 보고 이제 사랑을 맹세하는 뭐 이런 거는 이런 일들이 해왔었던 것도 달이 지녔던 이유 때문이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보더니 달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그때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육안으로 뚫어지게 들여다봐도 달은 매끈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게 보이는데 갈릴레이는 만원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달에 있는 구덩이와 뚱뚱한 구름을 봤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시각적 매체가 그 문제가 됐어요.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갈릴레이가 얘가 보는 이 이상한 시각 매체 이거를 믿지 못해. 이게 헛거를 보여주는 거다. 너는 잘못 보는 거야.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 이게 보여주는 모습이 달의 진짜 모습이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봐왔었던 이 달이 바로 이런 달의 모습이 진짜지. 얘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처음 하늘을 봐서 보여준 이 만원경의 달은 진짜가 아니다. 요 사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것 사이의 이 차이, 이거는 그 이후에 우리 인류 문화사에서 되게 큰 긴장감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다라는
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갈릴레이가 달을 한번 망원경을 보고 나서 달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달은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알고 있는 달의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은 실제로 눈으로 달을 봐왔고 달이라는 걸 매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각 매체라고 하고 시각 광학적 매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끼어들어서 이것이 본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세계의 진리, 세계 진실을 낸 참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거의 300년 동안 바로 이게 시각 매체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문제를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다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 지식으로 우리 눈앞에 여러분 수많은 박테리아와 병균이 존재한다고 우리 알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우리가 알미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시각적 미디어가 보여주는 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계의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인 현대인들은 이젠 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도 깨끗이 갔다 온 손 씻어 왜냐면 손에 수많은 병들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불안감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이 시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각 매체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눈에 보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제일 잘 좀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던 사례가 있어서 테오도르 제리코라고 하는 그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아시죠? 그걸 그렸던 화가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살았던 화가인데 이 화가가 또 말을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말을 많이 그렸어요. 말 달려가는 말. 그 제리코가 그린 그림 중에 앱섬의 더비 경마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이제 영국에 있는 경마장인데요. 당시 처음 생겨진 그 근대 경마장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서는 말이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주하는 말의 모습을 그립니다. 앱섬 더비 경마. 이 그림 어떠세요? 말이 정말 전속력으로 경주한테 달려 나가는 말의 다이나미즘이 느껴지잖아요. 요즘에 이제 아니까 그렇죠.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특이한 건 독특한 건 말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앞발과 뒷발을 다 앞쪽과 뒤쪽으로 뻗고 있어요. 제리코는 경마하는 말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석판화도 남겼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그려집니다. 말은 앞발과 뒷발을 다 허공에서 뛴 채 뛰고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 말의 이 다리가 이런 모습일까? 우리 눈이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말의 다리는 사실 우리가 진짜 말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을 때 그 말의 다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 눈으로 잘 식별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를 처음으로 식별하게 해준 게 사진이었어요. 저처럼 에드워드 마이브리지 그리지가 마이브리지라고 하는 사진가가 이 연속 촬영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기는 어떤 걸 하냐면 말이 이제 달리고 있을 때 달리고 있는 지점마다 그때마다 카메라가 이제 슈터가 찍히게 만들어서 이런 사진을 이 사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되었냐면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 다리 모양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 사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말이 허공에서 이게 지면인데 지면에서 다리를 뜨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날아가는 포즈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보시는 거죠. 근데 그때 말의 다리가 어떤가요? 말의 다리는 앞뒤로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오므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오히려 이제 말이 이렇게 달려갈 때 발을 뻗고 있을 경우에는 한 발이나 두 발들도 이렇게 지면에 다 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으로 이 마이브리지가 찍은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는 이미 이렇게 1800년대, 1900년대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와는 다르게 사진이 보여주는 게 가짜가 헛거가 아니고 이게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을 때, 아, 말이 달려갈 때는 이런 모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두 발을 다 뛰고 있을 때 앞뒤로 뻗어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다고 해서. 근데 이것을 알게 해준 매체가 이제 시각 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 매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의 진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같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말에 달려가는 말의 다리를 보고도 이제는 우리는 제리코처럼 보지 않고 이 마이브리지의 사진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볼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아니까. 아, 말이 다리, 전원으로 달릴 때 말의 다리 모습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흥미로운 질문은 왜 제리코는 어차피 자기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텐데 왜 달리는 말이 이런 다리를 하고 있다고 봤을까요? 그 어차피 맨눈으로 우리 봐도 얘가 뻗고 있는지 오므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걸 왜 제리코는 하필이면 이렇게 봤을까? 그리고 보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렇겠죠. 왜?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달려가는 말의 모습을 훨씬 다이나믹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리코에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기서 한 가지나 더 중요한 사실은 제리코 이전의 사람들이, 제리코 이전의 화가들이 말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말씀하셨던 그 이유겠죠. 이렇게 하는 게 말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날아가는, 달려나가는 말의 다이나미즘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실제 제리코 이전의 수많은 화가들은 말을 다 이렇게 앞뒤로 뻗어 있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리코는 화가고 화가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거고요. 화가로서 이전에 당연히 이전에 제작된 그림들, 이전 사람들이 말을 이제 보면서 배워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달려나가는 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생겨나냐면 달릴 때 말은 이렇게 양 다리를 앞쪽으로 뻗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을 거고 바로 이 지식이 그에게 말의 다리를 볼 때 달려나가는 말의 다리를 볼 때 양쪽으로 발을 뻗고 달려나가는 방식으로 보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이 우리 본다는 것 있잖아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요즘 화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말 다리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는 최소한 마이브리지 이후에 그려진 말이에요. 말이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고 있으면 이건 그 이전에 그려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달려나가면 이건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사실이니까 실제 말이 달려갈 때 이건 지금까지 두 개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출발점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카메라와는 다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암과 관련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알에 의거해서 봐요. 그 알에 따라서 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망막에 주어지는 시 지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알에 의거해서 해석해요. 그게 우리가 본다. 사람을 본다, 세상을 본다, 무엇인가. 바로 이 사실부터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세계에 있는 사물들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아까 뒤로의 예를 들었었지만 우리는 코뿔소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코뿔소의 갑옷이, 코뿔소의 표피가 코뿔소처럼 보이지만 코뿔소의 표피를 처음 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에 의거해서 국제부피가 갑옷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인간의 내장도 막 서로 구별되지 않던 것들을 해부하게 발전하면 이러이러한 내장들이 나눠져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지식에 의해서 이거에서 이제 배를 갈라보면 그걸 구별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 이전에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내장과 간과 소장과 대장을 구별하는 거. 이 등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이렇게 역사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지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르게 보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각 매체. 우리 맨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주는 시각 매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세계를, 우리는 이제 여기에도 병균이 있다는 걸, 여기 박테리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우리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와는 다르게 세상의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사물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더 그만큼 불안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손에 있는 세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해준 현미경이 있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불안 없이 살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이 여기가 수많은 채워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알매 의거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전 시대의 재현 방식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기리코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기리코가 이전에 말을 그렸던 사람들의 말 그림을 보고 그 사람 이전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두 발을 앞뒤로 뻗고 있는 방식으로 말들을 재현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아왔던 기리코는 그 알매에 거해서 달리는 말의 모습을 보았고 그것 역시 앞뒤로 뻗어있는 방식으로 그 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렇게 지식, 이것도 역사적으로 변하는 거고요. 달라지고요. 그것을 그 사물들을 이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해 왔는가, 이것도 달라져요. 나아가서 시각 매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대상들을 다르게 보여주는 이런 시각 매체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게 이제 생겨나고 함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물들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본다는 것이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카메라와 우리 눈에 본다는 것의 차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카메라와 인간이 본다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카메라는 역사적이지 않아요. 카메라가 보는 것은 역사에 의해서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매 그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변해요. 100년 전에 사람이 어떤 말을 봤었던 어떤 물건을 봤었을 때 그 사람의 본과 오늘날 우리가 달라요.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각 매체의 영향력, 그 사이에 우리가 일어났던 인류의 지식의 확장,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다른 재현 방식들, 미술작품들 등 이런 것들을 겪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100년 전, 50년 전 사람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시각문화 연구의 기본 전제입니다. 매체들이 오늘날 신문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런 매체들이 그 세상의 어떤 사건,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전쟁이고 이런 사건들을 전해주는 이 매체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재현의 방식은 우리가 그 이후에 다른 유사한 사건, 다른 어떤 것들을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문화 연구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 하는 작업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재 지금 2000년대에 대한민국 우리나라건 간에 이 시기에 수많은 대중문화들, 수많은 시각적 이미지 넘쳐납니다. 광고도 있고 영화도 있고 텔레비전도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모두 다
이 세계의 수많은 사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건데 이런 재현의 방식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갖고 있는 역사 속에 의거에 있다.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